자, 그럼 계속해서 그 원고 현대산업개발과 피고 세원기관 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그 판결문의 주문 내용은 무엇이고 원고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무엇을 청구를 하고 있는지, 자,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심 판결문인데 주문 내용은 판사의 주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1998년 10월 1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의 8억 2,368만 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저와 구분 소유주를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궁금하게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어? 그리고 그 피담보 채권의 채권 최고의 근저당에 기한 그 채권 최고의 보통 채권액의 130%를 곱해서 하는 것이죠. 자, 원고의 청구 원인. 자, 어떻게 해서 이 다항이 이렇게 판사의 주문으로 할 수 있었는지. 자, 그걸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제가 그동안 아니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선 지하 2층, 지하 1층, 그리고 1층, 2층, 4층에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 물건들의 족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은 과거의 현대화 그리고 현재의 현대화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의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는 98년 928 화의 법원으로부터 준공 관련 비용 차입 허가를 받은 것에 따라 98년 826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피고에게 사용검사 및 상가 내부시설 공사 비용 등으로 31억 8,400여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고는 대여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항은 피고는 98년 10월 1일 원고와 2차 추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98년 7월 11일 이후 공사비와 준공 비용으로 차입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해 그전 시간의 영상을 보면 대략 한 31억쯤 되죠. 이 사건 건물 전 피고 보유의 상가에 피고 보유 상가 저 세원기공의 음 분양이 미납하여 자기가 그 소유권을 획득한 그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추가 공사를 이행하고 피고의 준공 비용 등으로 가항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상가 여기 또 나오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상가 위 날짜 기준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의 미분합 분양대금 상당액인 105억 7,700여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한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이 채권 최고액이 105억이느냐, 105억이냐, 그리고 주문 내용이 8억 2,300여만 원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별지 목록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상가. 그죠? 별지 목록 부동산. 응? 이 부동산이 이 피고의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가 있기 때문에 별지 목록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응? 그것을 담보 잡아 공고가 공사 그 저기 그 채권을 비담보 채권으로 비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었고 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담보 잡힌 그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불지 목록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따가 쭉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원고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명의 이 사건 제2계좌에서 자, 98년 8.26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금 31억 8,400여만 원, 강동구에서 취득세로 납부한 금을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29억 9억 8천이다. 이것이 지출돼 제2사건 계좌에서 지출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완공 공사 및 준공 비용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자, 이 계좌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위 계좌에 입금된 상가 분양 대금은 98년 423자 채권 양도 계약에 따라 입금 즉시 원고의 공사금 대금 채권에 분양된 충당된 이상 원고 소유로 되었고,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대여금이라 주장한다. 자, 98년 423 채권 양도 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자꾸 이것을 이것을 채권이 양도되었다. 세원기공이 분양대금으로 받을 채권을 자신한테 양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자, 그래서 이것은 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나의 채권이니까 이 계좌에 입금된 것은 나의 금액이고, 이 금원에서 지출된 시행사 세운기공에 지출된 것은 그래서 대연금이니까 내 돈을 빌려갔으니까 당신은 내 돈을 갚아라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98년 423자 계약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 423 채권 양도 계약. 자, 98년 423 채권 양도 계약은 무엇이냐면,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 담보를 위해 분양에 가까이 있는 분양해 아파트와 상가, 미수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로 일정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각 수분양자들에게 지체 없이 채권 통지 양도를 해야 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액 변제하기 전까지는 채권 양도 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담습니다. 이게 바로 98 423 98년 423 채권 양수도 계약. 자, 그런데 424 약정, 이 채권 양수도 계약의 근거에서 98년 4월 24일에 424에 98년 424 약정을 합니다. 뭐냐? 17억 등의 어음에 배소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가 배소하기로 하며, 그리고 그 이 채권을 그리고 앞선 98년 423 채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뭐 원피고 공동명의 거의동 계좌에 입금한다. 그죠? 입금을 하지만 그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응? 채권을 양도하겠다. 원고에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반면에 그리고 다시 또 되돌아와서 주문 내용에 피고는 위 계좌에 입금된 상가 분양 대금은 반면에 피고는 위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2계좌에 입금된 상가 분양 대금 98년 824 합의에 따라 원고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다만 원고가 담보조로 관리만 한 것인데 피고가 이 금원을 인출해 준공 비용 등으로 상고는 음, 자, 음, 원피고 공동 명의네요. 고유동 지정 계좌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피고가 이 금원을 인출의 준공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며 986 구입할자 차입 허가는 위 하부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비용으로 35억을 대여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응? 차입 허가를 받은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 작정을 그래서 이제 대여금인데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면 어, 차, 986 구입할자 차입하고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그 차입을 해달라는 법원으로부터의 허가 받은 것인데 그 원고는 이 대여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980 구입할자 차입 허가 잠시 볼까요? 자, 피고는 준공 비용이 부족하자 원고로부터 2차 추가 공사 도급 계약을 할 때, 자, 법원에 뭐 이렇게 35억 4천을 차입 허가를 신청해서 차입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음, 자, 차입 허가를 받았으나 원고는 이 대여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차입 허가를 받았으나 어, 원고가 피고의 보유 상가물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응?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원피고와 했는데 어? 그 원고 내부에서는 근저당을 치고가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 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화의 신청 중이었으니까. 화의 개시 신청 이후에 원고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근저당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재산 보존 처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응? 자칫하다가는 이거와 섞인다. 어? 헷갈린다. 어? 화의 채권 따로 왜냐하면 재산 보존 처분이 이루어지니까 화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다시 근저당을 취득하자면은 응? 전에 담보 변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원고 내부에 법원의 허락을 받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차입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 미수금 및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 승인을 해달라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대여받지 못했다라고 응? 피고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이 부분의 장점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누구의 소유이냐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대금은 원칙적으로 건축주 겸 분양자인 피고에 속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전제를 깝니다. 자, 법원에서 무슨 말이냐면 어, 대여금이나 아니냐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어? 위 계좌는 어쨌든 원피고 공동 명의의 계좌다. 그런데 그 돈이 섞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을 하든 뭐 대여를 하든 간에 자, 그래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대여금이라고 명기를 하던가, 그죠? 빌려줄 때. 자, 그런데 지출해 갈 때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대금은 원칙적으로 건축 중인 분양자인 피고에 속하는 것이다. 자, 보통 도급 계약에서 건물 공사의 도급 계약 자체를 따집니다. 분양 대금은 원칙적으로 건축 중인 분양자 왜냐하면 승인 허가를 받고 그리고 소유권 등을 표시하는 게 건축주 겸 시행사다. 자, 그렇게 해서
원고는 자, 이 사건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사적 자치, 물론 계약 자유의 원칙,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공사 도급 계약에서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구조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분양 대금을 원피고 공동명의 계좌 또는 원고의 단독 명의로 분양 대금을 이크토록 한 것은 막대한 규모의 공사비에 대한 어? 지급 담보자로 원고가 분양 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제를 깝니다. 공사비 증액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하면서 증액된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해 상가 분양 대금을 원피고가 공동 관리하도록 하되 운영 비율을 배분해 사용키로 약정했고 98년 424 약정에서도 상가 분양 대금을 원고의 공사비 및 피고 운영 자금 등으로 배분해 사용키로 한 약정이 있었으며 2차 추가 도급 계약 시에도 원고는 원고의 구자에 입금될 상가 분양 수익금 중 피고가 준공을 위해 처리할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자,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리고 98년 423 채권 양도 계약은 원고가 피고 발행의 어음에 배설을 함에 따라 이를 담보하기 위해 98년 424 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변경 도급 계약에 따른 약정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가 분양 대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공사대금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아무리 98년 423 채권 양도 계약을 해서 분양대금 일체를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 일체를 자신의 채권으로 양도하고 나서 원피고 공동명의 구자를 텄다 하더라도 계좌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 원고가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법원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위 채권 양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각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채권 양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각 수분양자들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라는 그 미수대금, 분양대금의 그 미수대금 채권을 어? 세용기공인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양도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통지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외부에도 그렇게 음? 공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 제2계좌에 상가 분양 대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것은 98년 8.24경 이후로 사실상 98년 8.24자 합의, 이 합의는 무엇이냐? 상가 수분양자들이 화의법에 근거해서 화의 개시 신청하니까 세용기관이 앞으로의 그 공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공사 이행 보증을 담당한 그 현대산업개발 구자에 입금하고 그 상가 분양 대금에 수분양들이 입금한 것은 피고가 입금표를 발행해 달라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어찌 보면 상가 수분양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도 못한 그런 그 유명무실한 합의, 위 합의를 건물 준공에 불안을 느낀 상가 수분양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 합의 당시 원고에게 입금된 상가 분양 대금으로 상가 내부 공사 비용을 우선 인출해 사용키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있어 피고와 연대해 공사의 착공으로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 이행을 보증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대해 무관한 입장일 수 없었다. 한편 98년 824 98년 928자 법원의 준공 관련 비용 차입 허가 및 98년 11월 9일자 준공을 위한 자금 차입 및 근저당 설정 승인 요청은 근저당 설정 계약이 승인되게 된 것은 법원의 준공 관련 차입 허가와 피고가 원고인 현대산업개발에게 준공 관련 비용으로 차입 허가를 해달라. 그것은 허가를 내렸지만 98년 11월 9일자 준공을 위한 그 자금 차입의 담보를 잡아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는 차입 허가는 하지 않았다. 아니, 그 허가받지 못했다는 모두 하나의 약정에 기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현대산업개발에게
자금을 차입해서 자신의 피고 소유의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한 것은 승인받지 못해 이 부분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98년 928자 차입허가, 98년 11월 9일자 담보자본 승인 요청, 자금 차입 및 근저당 설정 승인 요청,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또 8번 준공비용 등으로 위 금원을 계좌에서 지출해 사용할 때 금원을 대여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 자, 이거 위 계좌에서 지출하여 사용할 때 양자 사이에 이 금원은 대여금이다라는 것을 기명하지 않았다,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피고의 화의 절차에서 화의 채권을 신고하면서 위 금원을 공사대금 채권으로 신고했다. 따로 대여금이 아니라 화의 채권으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계좌에 입금된 상가 분양 대금은 여전히 피고 소유돼. 자, 피고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아무리 두 명이 아무리 양자간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어? 뭐 이거는 현대산업개발, 이거는 현대산업개발, 이거는 피고 이렇게 했을지언정 법원은 어떻게 봅니까? 공사도금 계약의 표준 계약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그 공사도급 계약의 그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에 준거해서 사회 전부에 통용되는 그런 상식에 의해서. 다만 원고가 공사대금 담보를 위해 독점적 관리권을 갖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98년 423자 원피고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은 그 후 원피고 및 상가 수분양절 사이에 98년 824 합의에 따라 상가 분양 대금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준공 비용 등으로 우선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원고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따라서 위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은 원피고 협의하 피고가 자신의 준공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래서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였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근저당 설정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 설정 계약의 성립. 원피고와 자 여러분 이거 앞으로는 제가 앞으로 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전까지 이 대여금에 대한 것은 음, 앞으로 이어지는 그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중요한 어떤 흐름에서 본 것이고 대여금이다 이다 아니다의 이 판단이 비교적 이해를 여러분의 이해에 있어서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좀 쉬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뤄온 것이고 자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근저당 설정 청구에 관한 판단. 자 원고 피고는 2차 추가 도급 계약 시인 98년 10월 1일자 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원고의 공사비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준공비용 등으로 차입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보유의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일체 서부를 교부받아 모 법무사에게 이를 보관시킨 사실 및 99년 3월 30일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 이랬구나. 여기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은 뭐다? 2차 추가 공사 도급 계약에 그 공사 금액 그리고 준공 비용으로 그것을 차입 허가는 받았으나 그 차입 허가에 대한 그 금액을 원고가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였구나 라는 설정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근저당 설정에 법원의 허가를 받자. 왜냐하면 화의 절차 중이었으니까. 이거를 법원의 허가를 받자. 왜냐하면 그 화의 절차 화의 재산보존 처분에 있어서 재산보존 처분 일체
전에 변제라든가 담보라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법원의 허가를 받자라고 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차입 허가만 했지, 차입 허가만 승인받았지, 차입 허가에 담보한 근저당 설정 약정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앞선 설명에서. 자, 그러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 설정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원고 주장의 금원존 대여금 부분을 제외하고 대여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앞선 내용의 판결에서. 자, 그러면 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원고의 공사대금 상당액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이 자금 차입에 있어 자금 차입과 자금 차입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대금의 근저당 설정을 해 달라는 법원의 허가는, 아 이것이 어떤 특별 이익의 행위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끼리 양자끼리 근저당 설정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해. 우리한테 허가받을 필요 없어.'라고 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해 줘야 된다라는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 그거는 '그대로 너네들이 하면 되잖아.'라고 해서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금 처입을 하기 위해 원고의 자금 대출, 자금 대여, 즉 자금 차입의 허가를 위해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해서 했었던 그 별지 목록 기조의 목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하 2층 6개, 지하 1층 15개 물건, 1층 9개 물건, 2층 46개 물건, 2층이 제일 많습니다. 4층 19개 물건. 자, 총 95개 물건들입니다. 총 95개 물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합 건물 내에서 이 물건들의 흐름과 이 물건들의 족적, 임차가 어떻게 되고 또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현재를 좀 더 풍요롭게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들어가 봅시다. 이에 대해 먼저 피고는 위 근저당 설정 약정은 그 전제가 된 대여 약정이 앞선 대여금 무효가 되면서 결국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준공 비용을 차입하려고 하였다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위 차입 약정이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여금 주장도 이유가 없는 이상 실제로 준공 비용으로 차입한 금액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었어. 이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를 담보하기 위한 피고 근저당 설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만 나아가 위 근저당 설정 약정은 19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약정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근저당 설정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위 근저당 설정 약정은 이 부분에 한해 유효하다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뭐냐? 준공 관련 비용, 응? 98년 7월 11일 이전에 의해서 한 것은 뭐, 자, 화의 조건에 있어 재산 보전이 이루어질 때, 자, 어떻게 됩니까? 98년 7월 11일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 금전 처분에 관해 그 변제 담보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적용을 하되 너네가 했잖아. 뭐 화의 인가 결정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약정을 하자. 자, 이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번 문을 유심히 본 거죠. 그리고 그 2차 추가 공사 도급 계약,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준공 관련 비용 승인을 뭐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응? 공사 대금 채권을 이후 발생한 공사 2차 추가 공사 대금이니 뭐니 하면서 약정한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응? 2차 추가 공사 도급 계약 980, 925, 어? 자금 차입 허가를 받고 원고의 공사비와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사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한 거. 근저당 설정을 해 달라고 한 거. 하자고 한 거. 두 자 간의 약속, 양자 간의 약속, 양자 간의 계약, 그리고 양자 간의 합의. 어?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유효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한해. 다시 피고는, 자, 이 부분에 다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 설정 약정은 화의 채권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피고는. 왜냐하면 화의법은 화의 채권자, 어느 한 화의 채권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있다고 합시다. 몇 명. 그러면 특정 화의 채권자에게 특별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균등하고 합리적으로 변제를 해야 되지. 누구 하나에게 몰빵을 한다든가 누구 하나에게 채무를 더 변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화의법 제53조, 파산법 제277조에 따라 무효가 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의법 제53조에 의해 준용되는 파산법 277조에 의하면 화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화의 조건에 의하지 않고 어느 하위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효로 되는 바, 이는 화의 채무자가 화의 개시 신청 시부터 화의 인가받을 때까지 화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목적으로 일부 화의 채권자에게 화의 조건에 의하지 않고 특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화의 결의에 공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취지라 할 것이며, 화의 채무자가, 자, 그러니까 화의 채권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화의 채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의 채무자를 위한 이 규정이 아니라 이거는 화의 채권자를 위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죠. 자, 화의 채무자가 특정 화의 채권자에게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화의 개시 신청이 있은 후 위와 같이 특정 화의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 설정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 이익 행위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나, 한편, 그러니까 양자 간의 어 근저당 설정 약정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나, 한편 특별 이익 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의 행위가, 그 행위가 화의 조건에 의해 변제해야 하는 화의 채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차 추가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은 화의를 위한 채권으로서 화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준공 비용 등이랑 7월 10일에 걸린 이전에 되는 것은 그 날짜도 있고 화의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 보존 처분에 기여한 것으로서 그거는 화의 채권이지만, 너네들이 한 그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공사의 2차 추가 도급 계약, 응? 그런 공사 도급 계약은 화의를 위한 채권으로서 화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끼리의, 양자끼리 별제권을 가진 양도 담보 물건에 해당하는 별제 계약을 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 우리 화의 채권하고는 상관없이.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결국 특별 이익 제공 행위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의 채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 2차 추가 도급 계약은. 결국 특별 이익 제공 행위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 설정 약정 시 피담보 채권 범위로 삼은 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중 화의 채권에 해당하는
추가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부분만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근저당 설정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 피담보 채권을 어느 법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불과하다. 자,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판사가. 자,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근저당 설정 계약이 주된 계약으로서 이루어지는데 피담보 채권의 그 뭐죠? 금전 소비자차 계약이 주된 계약인데 자, 그 공사대금 채권에 관련된 그것은 98년 7월 11일 일정을 기준으로 어? 까지의 준공 관련 비용이니 공사 비용이니 하는 것은 화의 채권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벌어진 것은 이후에 추가 공사 계약이니 공사 대금은 따로 별채권을 가지고 있는 너네끼리의 계약이니까 그거는 그 계약대로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액수가 줄어들지언정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지 근저당 설정 약정 자체가 문제돼 있어 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므로 피고의 항쟁은 화의 개시 신청 후 화의 개시 결정 전일까지 사이에 새로이 발생한 채무는 약정한 조건에 따라 변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의 개시 신청 후 화의 개시 결정 사이에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추가 도급 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역시 화의 채권이 아니거나 아니면 화의 채권의 조건에 의해 승인된 사항이어서 특별히 공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추가 공사 대금이 화의 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이익 쟁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화의 채권자의 평등을 위한 법률에 의한 것이로 화의 조건이 이러한 법률 규정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위 근저당 설정 약정은 화의법에 의한 화의 채권자인 S가 부인권을 행사했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부인권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화의 채권자를 해쳐. 그랬을 때 나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거부하겠다라는 부인권의 행사입니다. 자,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근저당 설정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 어느 한 화의 채권자인 S가 부인권을 행사했으니까. 살피건대 피고의 화의 개시 신청 때부터 화의 개시 결정 사이인 1998년 10월 1일은 이 사건 근저당 설정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본 바와 같다. 자, 의제 30항목 중에 기재에 의하며 화의 채권자인 S는 2001년 1월 18일 원고에 대해 이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이는 화의법 제31조 소정의 화의 채무자의 통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 화의 채무자의 통상의 범위는 어떤 거냐면 직원에게 급여를 준다. 그러니까 화의 그 재산 보전 처분은 경영권을 보장하죠. 화의 그 인가 결정 시에 화의 개시 신청하면서 인가 결정에 재산 보전 처분이라 하면 화의 그 채무자의 재산을 변제 담보 또는 지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응? 그런데 경영권도 따로 보장하죠. 그 경영권을 보장하는 통상적인 범위는 무엇이냐? 제품의 생산, 어? 제품의 생산에 대한 판매, 그것은 하라 이겁니다. 그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 어? 자 이것은 한다. 통상의 범위다. 단지 돈을 빌리고 주고받지 말라는 단지 돈을 빌리고 어떤 변제 담보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상 범위에 예?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는 화의 관제인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는 화의법 제31조 소장의 소정이 화의 채무자 통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 어? 부인권을 행사했으니까 화의법 제33조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화의법상 부인권은 파산법 제77조 준용에 의해 화의법 제31조 위반의 경우에는 화의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할 것이며 위 부인권이 화의 개시 결정일인 1998년 11월 5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행사되었으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해 없다. 왜? 왜? 무슨 말이냐면 그래 화의 채권자 중 S가 부인권을 행사했어. 그거는 화의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나서 행사한 거야. 그래서 피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피담보 채권 그래서 이제 피담보 채권에 근거한 채권 최고액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1998년 1월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근저당 피담보 채권액은 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2차 추가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액인 6억 3천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채권 최고액에 관한 당사자들 약정이 없는 이상 근저당 채권 최고액은 피담보 채권의 138호를 130%를 곱한다라는 약정함이 통상인정. 응? 피고는 채권 최고액을 피담보 채권액의 130%로 정도로 정함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응?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8억 2천 3천이다. 왜? 6억 3천 공사대금 채권에서 채권 그거 130%를 곱한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음, 자, 그래서 다시 주문 내용을 보면 멸지 목록 기재 각 95개 그 물건들 지하 2층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층, 95개, 4층까지 포함한 95개 물건들에 대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의 8억 2천 3천, 8억 2천 3백 재무자 피고의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자, 이거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98년 10월 1일 판결에 의한 설정 계약. 2003년 8월 12일, 2003년 8월 12일. 자, 응? 자, 이거는 판결이 대법원까지 갔고 2003년 7월 8일에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2003년 7월 8일.
그래서 뭐다? 비로소 접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1998년 10월 1일 판결에 의한 설정 계약으로 99년 12월 3일 가처분에 기이한, 응? 99년 12월 3일, 응? 보이시죠? 99 카합 2구 약구 일체 처분 금지 가처분 99년 12월 3일에, 응? 99년 12월 3일 가처분 69635 가처분에 기한 채권 최고의 8억 2천3천 8억 2천3백 공동담보 목록 203160 23160을 한번 보시죠. 2003년 8월 12일 그죠? 2003-160 이게 번호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응? 4층 448호까지 95개의 물건들이 이어집니다. 이 95개의 물건들. 그래서 이러한 99년 12월 3일 가처분에 근거한 처분 금지 가처분에 근거한 95개의 물건들에 대해 그래서 98년 10월 1일 판결에 의해 설정 계약이 되었고 69635 가처분에 기여해서 처분에 근거로 해서 채권 최고의 채무자 근저당권자 행성이 되어서 95개의 물건들의 2003-1605 공동담보 목록에 근거해서 2003년 8월 12일 2003년 7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나옵니다. 뭐냐? 오늘 한 거는 1심 판결이고 자, 2심 판결도 나옵니다. 자, 그거는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나중에 보기로 한 건데 뭐냐? 다시 자, 2003년에 했다 했죠? 또 저당권 설정도 됩니다. 뭐다? 99년 12월 3일 69635 처분금지 가처분에 의해서 공동담보 목록 2003-163에 의해 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드린 대로 결론, 오늘의 결론 뭐다? 자, 그러면 이 근저당이 설정된 그 물건들의 95개 물건들의 흐름에 그 족적을 살펴가다 보면 지금의 현재와 과거는 마찬가지고 더 풍요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역사의 현장으로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